안녕하세요. 거시경제학 이번 시간에는 화폐 제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화폐. 우리 경제학 처음 시작할 때도 많은 분들이 대답하셨던 것처럼 경제학을 대표하는 단어 돈,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돈을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돈이란 게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돈이라는 거 화폐로 연결되고요. 그 화폐라는 걸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화폐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고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거시경제 차원에서 이해하고 어떻게 잘 정부의 정책으로 아니면은 그 거시경제 변수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걸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뭐 화폐 제도까지 연결을 할 거고 화폐 제도의 역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이런 화폐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우리가 뭐부터 생각을 해야 될까? 무엇을 이해해야 될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화폐가 도대체 뭔가라는 거를 첫 번째로 정의를 해야겠죠. 경제학에서 화폐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화폐란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인지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화폐를 가지고 우리는 뭘 하지? 그럼 화폐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우리 신용창조라고 하는데요. 통화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통화에 대한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이런 이해를 해야 되니까 통화가 어떻게 창출되는지, 신용이 어떻게 창출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계산이나 수학적인 모형은 또 좀 다음 시간에 우리 직접 만나가지고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그 이전에 이제 기본이 되는 내용들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통화라고 하면 통화 정책이 있겠죠. 그럼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 각국에 있는 중앙은행에서 기본적으로 펼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거시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요 기본적인 우리 통화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 통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번 통화 정책까지 연결시키는 과정 한번 살펴보시죠. 자, 우리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뭐죠? 화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라는 게 뭡니까? 돈이라는 건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죠. 기본적으로 화폐라는 거, 돈이라는 거 직접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 거죠.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뭔가를 페이먼트, 그러니까 어떤 대상으로 어떤 대가를 받고 돈을 주는 것처럼 그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우리 화폐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 화폐 형태가 예전에는 물물 교환을 했기 때문에 자급자족 하다가 우리 자급자족의 경제에 있다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저거 너무 좋아 보여. 저거 내가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 그거랑 바꿀래? 이런 식으로 이제 물물 교환을 하게 됐죠. 물물 교환을 하게 된 경우에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나누기가 어렵다라면 여러 가지 즉각적으로 거래하는데 쓰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코끼리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뭐 소 한 마리랑 바꾸려고 그래요. 닭 한 마리랑 닭이랑 바꾸려고 그래요. 그죠? 소와 닭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닭고기 맨날 닭고기만 먹다가 소고기를 먹고 싶어가지고 소고기를 바꾸고 싶어요. 근데 소 한 마리를 끌고 와서 닭 한 마리랑 바꿀 수 없죠. 가치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소를 어떤 부위 이런 거 있는데 그 가치에 따라서 이제 지금은 화폐 단위로 그 가치를 결정하고 화폐를 직접 지불하고 소고기를 사오면 됩니다. 근데 나누기가 불편하다. 거래하는 데 있어서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나누는 거 힘드니까. 그 다음 또 어떤 거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소를 한 마리 가지고 있어요. 지금 당장 소를 잡아가지고 소고기를 팔면 어떤 돈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장할 수 있습니까? 페리셔블이라고 하죠. 소고기든 어떤 소비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점점 떨어져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부패하고 그 저장을 그 원래 상태, 원래 가치를 보존하는 대로 저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화폐는
쉽죠. 그런 의미에서 화폐를 쓰게 됐다. 즉각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나의 자산, 요거를 화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화폐들은 좀 시간이 걸리죠. 예, 그게 유동성이라는 거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리퀴디티입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의 가치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나의 자산이니까. 근데 그 자산, 가치가 있는 자산, 뭐 증권도 마찬가지고. 근데 가치가 있는 자산이 있는데 그 자산을 지금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나의 부동산이 10억을 한다고 치더라도 몇천만 원, 지금 당장 필요한 몇천만 원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팔고 계약하고 뭐 그 판다고 이제 그 계약 그 부동산을 내놓고 그게 팔릴 때까지 언제 팔릴지 모르죠. 그렇게 기다려야 되고 그 팔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입금되고 그 입금된 그 가치를 이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유동성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현금 자체는 유동성이 아주 높죠.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그래서 화폐로 분류를 하고 있는 거죠. 화폐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나의 자산의 자산 중에 한 가지를 화폐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가장 빠르고 화폐의 형태로 유명하고 이런 거죠. 자, 다음은 화폐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화폐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렇죠? 우리 지금 화폐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사용 가능한 나의 자산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즉각적으로 사용 가능한 자산은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폐의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역할이라고 볼 수도 있고 기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하죠.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Medium of Exchange라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그렇고 한글로 하면 교환의 매개가 된다는 거죠. 교환할 때 쓰는 겁니다. 물물 교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교환을 훨씬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거래 비용을 줄여들기 위해서 우리 화폐를 사용합니다. 교환의 매개체로 쓰고 있죠. 어떤 물건을 살 때 현금을 지불하고 삽니다. 물론 이제 금융이 발달함에 따라서 꼭 이제 현금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양 그런 비율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있지만 신용카드 같은 걸로 결제 수단이 신용을 바탕으로 내가 언제까지 돈을 갚아줄 테니까 이렇게 뭐 옛날로 얘기하면은 뭐 어음을 끊어준다던가 아니면은 외상으로 어떤 돈을 내가 얼마 언제까지 갚을게요 이렇게 써놓는 거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그것도 화폐의 형태 그러니까 현금의 형태로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은 금융 시장의 발달 그 다음에 정보 시장 뭐 또 정보 경제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역할을 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 화폐 역할 그러니까 현금의 역할 교환의 매개체가 된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가치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예를 들었던 소고기 같은 경우는 소고기를 그냥 저장해 두면 썩어버리니까 가치가 없어지겠죠. 그런데 현금 같은 경우에는 보존이 쉽게 잘 됩니다. 그렇죠? 그런 형식으로 화폐를 개발했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뭐죠? 화폐의 가치죠. 가치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하락된다라는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나의 구매력, 내가 살 수 있는 힘, 경제적인 힘이죠. 내 자산의 크기, 소득의 크기가 높으면 높을수록 나의 구매력은 높아집니다. 그런데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 현금이 나의 구매력을 대변해 주죠. 그렇게 나의 가치를 저장해 둡니다. 저장하기가 조금 용이하다. 다른 직접적인 현물 화폐 같은 또는 뭐 소고기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저장하기가 어려운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본다거나 현실적으로 본다면 일반적인 물가가 상승했다면 내가 현금을 그냥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에 나의 자산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은 평균적으로는 자산을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잘 쓰이고 있다.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가치를 척도하는 겁니다. 뭐 unit of account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돈이라는 건 뭐죠? 그러니까 화폐라는 건 뭡니까? 뭐 몇 원, 몇 천 원 뭐 이렇게 우리 얘기하죠.
그 단위 가지고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거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잘 모른다 그러면 가격표를 보면 됩니다. 아, 이게 얼마고 상대적으로 다른 물건들이 얼마 하니까 아, 이런 가치 비교를 크고 작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센티멘털 밸류가 있죠. 감정적인 어떤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 그 돈 가지고 절대 못 팔겠어 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평균적으로 가치 일부분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고차 가격 평가받을 수 있죠. 네. 어떤 물건, 골동품, 우리 평가를 합니다. 감정을 하죠. 그 감정 단위가 얼마죠? 돈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이해하고 사용하고 또는 이제 다른 데 내놔가지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데 그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Unit of account. 그러니까 단위가 되는 겁니다. 가치를 판단하는 단위로 우리가 화폐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화폐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럼 화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전체를 우리가 화폐라고 일컬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통화량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점점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 통화량 정의할 때 다양한 통화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다른 자산들이 있다면 그것도 화폐로 좀 쳐줘. 경제에 있어서 그게 사람들이 화폐로 인식을 하고 그렇게 쓰고 있지 않아? 그래가지고 이제 통화량 자체를 평가할 때 경제적인 활동이나 경제적인 선택을 할 때 거기에 가치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경제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더 넓혀서 생각해 본다라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돈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통화 자체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걸 이해하는데 이해하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화폐를 정의하고 그 정의된 화폐를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짝 생각을 좁혀서 정의를 해서 이렇게 학문적으로 풀어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폐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화폐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큰 의미로 이럴 수 있죠. 화폐가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러니까 원화, 그렇죠? 현금. 한국에 쓰고 있는 원화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은 달러를 쓰고 있고, 뭐 유로에는 유로를 기준으로 쓰고 있고, 영국은 파운드를 쓰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화폐들을 각국이 발행해서 그 정부가 그 가치를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 그러니까 정부의 가치 부여에 따라서 그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그런 거를 피앗 머니라고 해요. 본질적으로 종이 쪼가리죠. 네, 정부가 없어진다거나 정부가 망해버린다면 그 종이 쪼가리 가치가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뭐 내가 정부에 1,000원짜리 들고 간다고 해서 1,000원어치의 가치를 돌려주시오 이렇게 하기도 사실은 힘들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믿음과 정부의 경제 정책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화폐를 이걸 통용하고 있다. 법적으로 정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각 국가가 쓰고 있는 것들 그거를 피앗 머니라고 하고 법정 불안 화폐라고 합니다. 이렇게 쓰는 이제 형태가 있고요. 다른 형태는 어떤 거 있습니까? 뭐 상품 화폐라고 그래서 커뮤니티 머니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역사적으로 아주 많았고요. 그렇죠? 정부가 어떤 화폐 정책이나 중앙은행을 통한 통화의 발행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개별적으로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상품으로 직접 거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금괴 같은 거라든지 은괴 같은 거라든지 그런 가치를 가진 물건들이 어떤 화폐의 대형으로 쓰여지고 있고요. 뭐 요즘 뭐 유행하는 이제 또 버추얼 머니가 있죠. 네. 비트코인 같은 기본적인 또 그런 머니들을 어떻게 도입할 건지 금융제도에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할 건지 장기적으로 아주 큰 이슈이긴 합니다. 중앙은행이 그걸 도입하고 있고 도입함을 통해 가지고 나라 경제 거시경제 지표가 많이 크게 움직여 가지고 잘못했다. 저 정책은 잘못됐다. 이런 현상을 겪는 나라들도 있죠. 어쨌거나 법정 화폐, 법정 불태환 화폐, 불안 화폐. 그래서 피앗 머니라고 하고 그거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각 국가별로 쓰고 있다. 요거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화폐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통화량과 통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통화량 이거 관리는 중앙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들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앙은행의 역할이죠. 그 통화량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 중에 뭐 공개시장 조작 정책,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정책들을 주로 많이 쓰고 있고, 그게 주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자율을 통제하는 거, 그 다음에 지불준비금의 비율을 통제하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네,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통화량을 조절하고 통화량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중앙은행이 되겠고요. 그 중앙은행의 통화량 컨트롤에 따라 가지고 여러 거시 경제 변수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물가가 그런 거고요. 그 물가에 따른 또 고용량 이런 것들이 중앙은행이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지표이긴 합니다. 거시경제 변수들 중에 고용량과 물가 수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 부분들이 해결이 제대로 돼야 그게 원활하게 돌아가야 경기 침체를 막고 경기가 적당한 수준에서 제일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 예전에도 살펴봤지만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하면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죠. 다른 경제적인 충격에 의해서 그렇게 벌어지는 경우에도 중앙은행이 이걸 컨트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와 고용 또는 실업률 이런 거에 대한 상당히 높은 관심을 가지고 중앙은행이 자신의 통화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통화량을 조절하는 그런 정책이 중앙은행이 펼치는 정책을 통화정책, 뭐 금융정책이라고 예전에 많이 얘기했는데 monetary policy입니다. 예, 통화정책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통화 공급은 사실 이제 중앙은행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관리를 중앙은행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요. 각국의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은행이고, 네, 뱅크 오브 재팬 일본의 그 중앙은행이고요. 미국에서는 Federal Reserve라고 해서 Fed라고 줄여서 많이 씁니다. Fed에서 뭐 이자율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양적 완화를 그만하고 이자율을 높임을 통해 가지고 돈을 걷어들이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점점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들어가지고 이제 점점 더 이자율을 차곡차곡 올려가는 그런 그런 기조들을 발표하고 있죠. 그런 기조들을 발표하는 이유는요, 갑자기 그게 변했을 때 경제에 충격을 주기 때문인데요. 그 각 개별적인 경제 주체들, 민간 경제 주체들도 전체적으로 통화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게 자신의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즉각적인 반응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충격들이 발생하고 장기적으로는 불안을 초래하고 리스크를 높이는 경우라고 해서 점점 더 공개적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정책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공개 시장 조작 정책이라는 기본적인 기초적인 어떤 토대를 가지고 정책을 운영하고요. 그 목표가 되는 거, 물가와 실업률 자체를 아주 이렇게 유심하게 보면서 경기가 침체되는 국면에 있는지, 회복되는 국면에 있는지, 호황에 있는지, 아니면 지금 거의 피크인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있어왔던 양적 완화와 2007년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또 엄청나게 확장적인 어떤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그 여파로 이제 경제가 제대로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 회복점에서 올라가다 보면 너무 높은 인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 때문에 지금 이제 각 국가들은 이제 이자율을 점점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기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잘 현실적으로도 그런 내용들이 잘 경제 신문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하시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 통화량을 조정하는데 이 통화의 기본이 되는 통화를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통화량을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것들은 어떻게 측정될 것인가 이러면 어떻게 또 통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금 자체는 통화량에 포함이 되죠. 우리나라에서 조폐공사에서 현금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그 관리를 중앙은행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현금이라고 해서 커런시라고 해서 C라고 주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M1, M2 이런 얘기를 하는데 M1이 요구불예금, 그 구성원 요구불예금, 여행자 수표,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요구불예금들을 합한 거까지를 M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에서 M1까지 더한 거를 본원통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게 직접적으로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컨트롤하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끔은요 M1에다가 좀 더 넓은 양으로 통화를 잡기도 합니다. 어떤 분석을 할 때는 M1이 더 정확한 분석력을 가지기도 하고요. M2까지 포함하는 거를 더 좋은 분석의 도구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가끔 M2도 쓰는데요. 그 다음에 뭐 M2라고 하면은 M1에다가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요구불예금, 그 다음에 여행자 수표, 그 다음에 다른 형식의 요구불예금까지를 포함하는 거고, M2를 생각한다면 M2 구성은 뭐 투자 신탁하는 잔고라든지 보통 예금의 소규모 정기예금, 저축 계좌의 일부까지 포함하는 거를 M2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자체를 크게 볼 것인가 작게 볼 것이냐 그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기준이 되는 거죠. M1까지 유동성이 훨씬 더 높고요. M2를 포함하면 M2까지 확장을 하면 유동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다른 뭐 증권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자산에 비해서는 유동성이 좀 높은 거죠. 그래서 유동성 크기에 따라서 M1, M2로 이렇게 구분해서 쓰기도 하는데 이런 구분들이 있구나. 그러고 경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M1까지 포함했냐, M2까지 포함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각국이 놓는 기준이 조금 다르고 은행에 운영되는 환경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구자의 정의들은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부분이 M1까지 포함하고 유동성이 조금 낮더라도 좀 더 통화에 대한 정의를 좀 범위를 넓혀서 보자. 그걸 통해 가지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더 좋은 분석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면 M2까지 확장해서 써보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까지 거쳐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화폐가 어떤 통화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까지는 지금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요, 화폐 제도에서 은행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업은행이요.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상업은행이라는 어떤 민간 은행이 있었죠. 그 상업은행 말고 그냥 커머셜 뱅크입니다. 일반적인 은행이 존재할 때 통화가 어떻게 측정되어질 수 있는지 본원 통화라고 얘기하는 정말 중앙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떤 통화의 공급량에 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민간에 돌고 있는 통화량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그렇게 신용이 창출되는지 아니면 통화가 창출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볼 거 은행의 역할. 은행이 만약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이 없어요. 그러면 현금만 떠돌아다니겠죠. 은행이 없다면 요구불 예금이라든지 그러니까 직접 찾을 수 있는 그런 구자들이죠. 그런 구자들. 그것도 없고 저축도 없습니다. 그럼 결국 은행에서 중앙은행에서 통화 공급으로 나타낸 직접적인 화폐만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본원 통화라고 얘기하는 거, 그럼 통화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냥 현금만 있는 겁니다. 그럼 M은 C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은행이 존재하고 있고요. 은행이 존재하고 있는데 은행의 기본적인 역할은 그런 거죠. 사람들한테 예금을 받고 그 다음에 뭐 저축을 하든지 요구불 예금이든지 하여튼 그런 예금을 받은 다음에 그 예금을 쌓아둔 다음에 그거를 자신들이 투자를 하죠. 자신들이 어떤 사업에다가 모아둔 돈의 뭉텅이가 커지니까 투자를 하고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뭐 이자로 나눠주기도 하고 자신의 이윤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역할이라는 거, 돈을 일반 사람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그 돈을 직접 투자해가지고 이윤을 창출해내는 거죠. 그게 기본적인 은행의 역할입니다. 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투자 중에서도 그런 거 있겠죠. 네. 예금을 받고 대출해 줍니다. 거기에서 예대 마진이라고 하죠. 예금 이자율과 대출 이자율이 다른 거. 그러니까 대출의 가장 문제는 뭐겠습니까?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위험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위험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평균적으로 모든 사람이 돈을 안 갚고 이런 상황은 없기 때문에, 또는 그런 어떤 못 갚는 경우에 돈을 못 받아내는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보험도 들고요. 여러 가지 방식의 위험을 해칭하는, 리스크 해칭하는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느냐? 대출만 해주는 거 아니죠. 여러 가지 투자은행에 다시 돈을 옮겨가지고 투자하고 거기에 나온 수익률을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뭐 그게 그러니까 제2금융권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증권을 하는 경우도 있고 외국에 외환, 요즘 이제 국제화 시대가 되니까 금융 같은 경우에 그 자본 같은 경우 훨씬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죠. 그러면 외국에 있는 뭐 국채라든지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증권을 산다거나 뭐 이럴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본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한 다음에 그거를 예금한 사람들한테 일부 돌려주고 자신이 이윤으로 먹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그 은행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현금만 현실적으로 돌아다니는 현상이 벌어지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소비를 하고 나서 저축을 하고 싶어요. 오늘 소비해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을 미래로 연장을, 아니면 미래를 대비해 가지고 남겨뒀습니다. 다 쓰지 않고 그 돈을 은행에다가 저축했을 때 은행이 존재한다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자, 은행을 얘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이런 겁니다. 이런 어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있죠. 이윤을 남기기 위한 은행이라는 존재는 이런 위험에, 본질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내가 은행을 운영을 하고, 은행이 운영되는 이유는, 나한테 돈을 맡기는 이유는 이자를 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 돈이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떨어졌다. 경기가 나빠져가지고 자본시장의 상황이 나빠져가지고 제가 내 돈을 못 갚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은행이 내가 입금해놓은 돈을 못 돌려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믿음이 깨지기 시작하면, 신용이 깨지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모든 사람이 은행으로 달려가고 제 돈, 내가 입금해놓은 돈을 다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뱅크런이라고 하는데요. 은행으로 빨리 뛰어간다는 거죠. 은행으로 뛰어가서 자신의 돈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은행 같은 경우 은행에 이윤이 나오는 이유는 자신들이 투자하기 때문인데, 투자를 해 놓은 경우에 유동성이 떨어지니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인출하려고 오는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조건 망하게 돼 있죠. 그런 본질적인 위험에 처해져 있다, 은행이.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어떤 보험적인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최고의 대부자라고 해서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급전을 어떤 조금 높은 이자율로, 그러니까 천천히 어떤 이윤이 발생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급한 상황이니까 가치가 훨씬 더 높죠. 약간 높은 이자율로 니네들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돈을 빌려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도 모든 위험에 다 노출될 수 없으니까 법정 지불 준비금이라는 겁니다. 리저브를 가지고 있죠. 챙겨놓는 돈이 있습니다. 중앙은행.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상업은행들도, 일반적인 은행들도 자신이 예금으로 얻었던 그런 돈들을 일정 부분 중앙은행에다가 맡겨놓습니다. 그걸 중앙은행이 퍼센티지를 정하고요. 그 퍼센티지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한 현금보다, 통화량보다 훨씬 큰 통화의 양이 현실을 돌아다니게 된다. 그게 신용창출이고 통화창출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은 어디서 왔냐? 지불준비금의 비율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동하는 지불준비율이라는 거 보통 뭐 10%, 20%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은행이라는 게 이제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돈은 계속 돌고 돌게 되는 거죠. 자, 내가 100만 원을 은행 A에다가 저축을 했습니다. 갖다 맡겼어요. 그럼 은행 A는 어떻게 합니까? 그 100만 원 다 나가가지고 투자해서 그거 가지고 이윤을 만들면 훨씬 더 큰 이윤을 얻을 수 있겠죠. 자본금 자체 또는 쓸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크기 자체가 커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책정해 놓은 20%라고 한다면 20% 100만 원 중에 20% 20만 원을 은행에다가 중앙은행에다 맡겨놓고 80만 원 동안 80만 원 가지고 또 투자를 하거나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물건을 사거나 어디에 투자를 했어요. 그 80만 원을 받은 사람, 투자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또 은행에다 입금을 해놓겠죠. 네, 그럼 B은행에다가 입금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 입금을 해놓은 그 돈은 또 B은행이 20%만 남기고 또 다른 부분으로 지출을 하게 되겠죠. 투자를 한다거나 뭐 건네준다거나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게끔 어떤 사람한테 지급을 한다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20%니까 16만 원 떼내고, 그쵸? 64만 원의 돈을 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현실적으로 현재 돌아다닐 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 본원 통화는 100만 원이었지만, 처음 시작은 100만 원이었지만, 신용이 20%가 그 내 80%가 추가적으로 다시 자본시장이나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게 만약에 수많은 은행이 있고 수많은 어떤 그 시장의 참가자들이 있다면 무한히 80%의 돈이 다시 나오고 다시 나오고 다시 나오게 되면서 이 경제에 떠다니게 된다라는 거죠. 거래를 받고 주고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그 무한 등비급수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전체 통화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통화 승수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제 100을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얼마까지 이렇게 바뀌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원리가 이제 그런 거고요. 첫 번째 개념, 우리 지불준비금, 리저브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은행이 이제 예금을 받았을 때 그거의 일부분을 중앙은행에다가 맡겨놓고 다른 부분들을 투자에다가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본원통화 자체만이 경제 내에서 통화로 존재하겠지만 지불준비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통화 창출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요 기본적인 과정들을 한 번 더 실질적인 숫자를 통해 가지고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보고 넘어갈 거는요. 중앙은행이 어떤 통화 정책을 펼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공개 시장 조작 정책이라는 걸 가장 선호한다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그게 무엇인가? 본원 통화를 창출하기 위해서 또는 본원 통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국채를 팔거나 국채를 매입하거나 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앙은행이 뭐 주로 하는 작업이 되겠고요. 국채를 조정하는 거죠.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뭐냐? 할인율이라고 해서요. 할인율이라고 해서 은행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급한 뭐 돈을 중앙은행이 최고의 대부자라고 했죠. 은행이 어떤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 돈을 빌려줍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율을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럼 이자율을 올리면 재할인율, 할인율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조정을 하면 통화량이 크게 변하겠죠. 은행이 지준율보다 더 높은, 그러니까 법정 지불준비금보다 더 높은 양을 더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제 수학적인 내용들은 우리 다음에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런 작용들을 하고 있다. 할인율을 조정한다. 공개 시장을 조작하는 정책을 피고 있다. 그런 통화 조정 정책들을 중앙은행이 펼치고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준율, 지불준비율에 대한 비율을 바꿈으로써도 통화량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비율이 바뀌면서 통화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크기 자체가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거죠. 이 자세한 내용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조금 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요거 이렇게 짧게 이제 통화에 대해서, 통화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통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통화를 관리하는 건 중앙은행이다. 중앙은행이 통화를 관리하고 있다. 그럼 어떤 것들을 통해 갖고 통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중앙은행이 관리를 하는데 어떤 실질적인 역할들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준비했던 거, 화폐가 뭐다, 통화가 뭐다, 통화 정책이 뭐다, 이런 내용들 자세히 알아두셔야 점점점 이제 그걸 응용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거시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상황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같이 만나서 해보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통화에 대해서 공부했네요. 통화에 대한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게 계속 쓰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